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셨을 텐데. 아, 정신없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네. 지금 어디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지막을 우리 강수영의 이바고에서 다 털고 가시려는 우리 박준혁 기자님.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난민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아마 이 사실은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대구에서 법원이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빵건이었다. 저는 변호사지만 몰랐어요. 없었구나. 네, 빵건이었다. 와. 그런데 최근에 2건 연달아서 같은 재판부가 인정하는 판결을 내서 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난민 관련해서 이런 소송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안 그래도 말 끝에서 맞기도 하셨잖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이제껏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사건들 변호사님들 다 졌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없었습니다. 네, 첫 사례가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사실 난민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우리 민족이 난민의 역사라고 봐도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난민으로서 거의 뭐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는데 과거에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난민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난민을 뭐 이렇게 송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보내는 나라에다가 어느새 이렇게 들어오는 송입국이 되어버렸죠. 네. 근데 난민이라고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막 뭐 난파선 타고 보트피플. 뭐 보트피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군사 분쟁 지역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미지상 그렇지만 난민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률에서는 제가 변호사 앞에서 또 주름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그러니까 뭐 특정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국가 그 난민이라고 신청한 사람이 속했던 과거에 속했던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다른 나라에 난민을 신청했을 때 난민 신청인이라 부르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절차를 거쳐서 난민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는 난민이라고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들 오해하시는 뭐 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외국에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네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을 완전히 혼동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백색 인종이 아닌 분들은 다 난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상하게 인종주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네. 굉장히 편견이 많은 개념인데요. 네. 자, 한국에서 잘 알려진 난민 관련 사건은 과거에 좀 유명했던 게 이제 제주도의 예멘 제일 유명하죠. 난민들.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에서 이제 뭐 특별 기여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국익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는데. 이분들 난민으로 인정됐었나요? 이게 기사들이 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용적으로 난민이라고 그냥 법률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난민이라고 썼을 때 그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분들이 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체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제주 예멘 같은 경우도 예멘에서 이렇게 수백 명이 그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주도에 왔는데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됐을 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 난민으로 인정을 되진 않았어요.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의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난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호 사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사유가 인정된 거니까 인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재원을 들여서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이라든가 그런 지원, 뭐 교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적용되는 게 좀 더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인도적 체류 허가 같은 경우에는 기한도 짧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매우 제한적이게 돼서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예멘도 그렇고
특별 기여자라고 아프간에서 이렇게 온 분들도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F2 비자였나 그 네, 비자를 맞아요. 통해서 그 특별 기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법률적으로는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비자 발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난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인도적 체류 허가는 어쨌든 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짧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요. 이제 미등록 외국인처럼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 자격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언제 강제 출국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국내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방치돼 있는 분들 보호든 못 받고 또 출국은 안 된 채로 계속 강제 출국이 유예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져보면 알겠지만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로 난민이 인정되는 경우가 법무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1.58%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게 난민이 맞다라고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지원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신청 건수 대비 1.5%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기사에 있는데 1994년도부터 이제 난민을 우리나라가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84,922명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1,338명 퍼센트로 치자면은 1.58%. 극히 일부. 아주 1.58% 같으면은 아주 그 희소한 그런 사례들만 그 난민으로 인정이 법무부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난민 인정하는 절차가 법무부가 인정을 해보면 거기서 끝이에요.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절차가 있는데 난민이 불인정을 하면은 그게 행정 처분인 거거든요. 난민을 불인정하는 행정 처분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소송에서도 이 소송을 그러니까 원래 처분을 뒤집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 난민 인정보다 훨씬 더 협소한 그 희소한데 그게 그 2014년부터 통계치가 있어서 보니까 2021년까지 2만 건 정도가 그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게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사례 그러니까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가 되고 그 난민으로 그 결국 인정받은 사례가 이게 전국 70건 0.003%.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대구에서 그 어려운 0건, 빵건 한 번도 없는 사례를 뒤집고 그 두 건이 역대 최초로 이렇게 벌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저도 이제 가깝게 지내는 박정민 변호사가 아마 이끌었던 맞습니다. 사건인데 이게 저도 난민 사건들을 이제 해봤지만은 이 난점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정말 박해, 정치적 박해가 됐든 뭐 다양한 박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예컨대 아프리카 어떤 기니에서 오신 분들 뭐 하는데 기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것처럼 또 이렇게 프랑스어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본토의 억양과 섞여가지고 불문과 나온 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겨우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해도 본국에서 정말 그러한 위협이나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증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기니에 있는 사람을 뭐 기니 정부에 뭐 어떤 공문을 보내줘가지고 회신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보통은 정부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자체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매우 그래서 난해한 소송인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좀 특이한 뭔가가 크리티컬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빼박 두 단어로 그래 빼박 증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집트 난민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무슬림 형제단이 어떤 단체냐면은 그러니까 이집트가 1950년도 이후에 계속 군사 정부를 유지하다가 그 2010년도 즈음에 그 정권 교체가 한번 되고 2012년 즈음에 교체가 한번 되거든요. 그게 그 교체되기 직전에 있었던 시위가 그 아랍의 봄 시위라고 이집트 뭐 시리아
뭐 그 근방에 북아프리카부터 저 중동에 있는 그 지역들이 연달아서 어떤 민중 항쟁처럼 나타났던 시위가 있는데 그 시위에 참석을 무솔리니 형제단 소속으로 했고 그 참석했던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 화면에 걸쳤구나. 네, 방송에 나왔고 네. 그 장면이 다 법원의 증거로 이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 이게 딱 증거로 제출이 되니까 일단은 그거를 자기가 촬영은 못했죠. 근데 방송에 나와버렸으니까 그게 일단 증거로 한계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아까 군사정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잠시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잠시 1, 2년 정도가 정권 교체가 그 무슬림 형제단 관련한 그런 친화적인 정권이 잠깐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에 좀 그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군사 정부가 있는데 이 군사 정부로부터 군사 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재판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 네. 판결문을 받았는데 참 자기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거를 이제 골석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골석 재판 판결문을 받아보니 이게 무기징역이더라. 벌써 무기징역 선고되는 사건을 어떻게 골석으로 그러니까요. 참 개판이네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그날 그때 당시에 무기징역을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이게 막 그 혐의도 막 많고 내용이 길다 보니 그렇게 자세하게 확인은 하진 않았는데 그때 착각하기로 15년이라고 착각을 해서 네. 일단 그래도 15년이라도 그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그 15년 징역살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네. 나중에 다시 시간을 갖고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무기징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박해의 증거로 활용이 됐다. 박해가 네. 이거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돌아가면은 수감되니까. 네. 평생 네. 갇힌다는데. 그리고 그거 자체로 이미 박해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던 적도 없고 그냥 민간인이었는데 군사 재판을 받았고 거기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거를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다시 본국으로 소환을 했다, 그건 이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그렇죠. 그런 국제적 망신이죠. 국제적 망신이 되는. 저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애초에 그럼 우리 법무부에서 왜 이걸 불인정했을까? 저는 일단은 약간 제가 이거는 취재를 그 사람들한테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아니니까 제 혼자 보기에는 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워낙 이 특성상 입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이 난민이 실제로 사유가 벌어졌을 때 사유는 뭐 국가 안에서의 국가로부터의 탄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그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뭐 그런 경우 아니면 결혼을 누구랑 다른 계급 카스트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했더니 다른 하층민이랑 결혼했다고 막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막 그 사례를 명예살인을 한다든가 실제로 죽는 경우도 뉴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증거가 안 남아요. 아무런 증거가 남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도망을 갖고 다니고 그렇죠. 아랍의 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서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알자지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증거가 남은 거지만 대부분 증거가 남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에서 넘어와서 소송이 걸렸을 때도 이 증거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증거가 없으면은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입증 책임을 이렇게 신청한 원고한테 일단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 난점상의 특징을 고려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이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난민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내고 하다 보니 그런 난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그래도 이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 난민 인정 비율이 OECD 같은 경우에 평균 40% 정도. 와. 네. 그러니까 엄청 높네요. 네. 이게 뭐 문화적인 특성, 지리적 특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역사적 특성이 있겠지만 그 수치에 비해서 한국은 매우 적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난민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래 그 사람도 불쌍한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 왔냐.
그렇게 인정 잘해주는 유럽도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인정도 잘 안 되는 나라에 와서 왜 고생하느냐? 안 될 걸 알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참 제가 많이 듣고. 그게 경로가 뭐 다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실제로 난민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선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 캐나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유럽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소수 그 인종이라든가 이런 걸 박해로 받은 사람은 그쪽에 그 어떤 조국이 모여 있다 하면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한국에 온 케이스를 제가 취재도 한 적도 있고 이게 그 사람들이 막 쇼핑하듯이 이렇게 여기 가지 이렇게 그런 사정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국제기구나 뭐 단체들 통해 가지고 그 입국하는 과정도 뭐 돈이 넉넉해서 비행기표 골라서 사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되는데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기존의 난민을 좀 많이 받았던 국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게 워낙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유럽 내에서도 국가적인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희 너무 많이 받는다 뭐 우리는 이렇게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국가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받은 건 많았지만은 어딜든 쉽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난민 신청 도중인 그래서 난민이 오랫동안 인정 안 된 분들, 뭐 아프리카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서워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말이죠. 실제로 또 거주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동네 사람들하고 엄청 잘 지내요. 한국 사람들하고 이게 또 정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막상 자기 주변에 있잖아요. 또 측은해해 또.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먹을 거 좀 나누고 뭐 이야기 들어보고 이러다가 한국말 가르쳐주고 애들은 또 여기서 나고 자란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장 같은 데 가면 다 귀여워하고 동네 사람들의 아이콘처럼 돼서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보여주는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서 접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선 먼저 접하고 거기에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난민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이주 외국인들을 보면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한국 사회 특히 농촌 같은 이분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안 살고 농촌에 살거든요. 농촌에 살면서 일도 도와주고 품앗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손이 되는 실제로 그 사람들로 어떤 효용성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죠. 아마 그런 미디어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을 때 달라지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안에 다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해봅니다. 이거 뭐 벌써 러닝타임이 다 돼가지고 벌써 다 됐어요. 오늘 첫 코너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